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마스 만이 바그너에 대해서 쓴 에세이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2에 토마스 만이 파악한 바그너 예술 부분을 잠깐 보고 중간에 제가 준비한 동영상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그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페라와 드라마라는 논문을 이 사람이 쓴 적이 있습니다. 5개월 만에, 논문을 5개월 만에 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 기간 안에 분량도 엄청나게 많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악이란 표현의 수단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공동의 예술적인 어떤 열망, 그리고 공동의 이해가 결합해야 우리 삶의 어떤 표현으로서의 성공적인 오페라가 탄생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페라 극을 위한 그 시는 그 민족과 관련된 그 민족의 어떤 국민성이나 민족성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고, 여기서 시라는 것은 음악으로 치면 작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그너 예술 이론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 핵심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종합 예술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이제 Gesamtkunstwerk 이렇게 보통 읽는데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각 예술이 개별적으로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영어로 치면 토틀리즘, 독일어로 토탈리테트인데 이 바그너에서의 총체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각 장르마다 구분하는 그 장르 예술과는 좀 반대되는 겁니다. 모든 그런 어떤 경계 구분을 없애고, 예? 이제 어떤 조화와 화합을 목표로 하는 그런 극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만이 바그너 오페라 혹은 바그너 극의 이 서사적인 측면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바그너의 오페라 이런 거 보면 분량도 상당히 많고 장대하면서 전부 서술 중심, 이야기 중심입니다. 물론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스토리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그너를 극작가라고도 하지만 서사시인, 예? 연극적인 서사시인 이렇게도 부릅니다. 어떻게 우리 텍스트에 계속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예. 그래서 토마스 만이 이제 이러한 바그너를 염두에 두고 19세기의 기념비적인 예술에 대해 독일이 이제 공헌한 바에 대해서는 문학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특색을 지닌 음악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음악적인 것이야말로 이제 독일적인 특성을 말하는 거죠.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인 독일의 어떤 국민성은 음악적인 특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만에게 있어서 니체의 어떤 정열적이고 회의론적인 비판의식도 물론 독일적인 것이지만 또 예술과 기질에 대한 거의 모든 근본적인 개념을 새겨내 준 것이 바로 바그너 음악이다. 저번 시간에 바그너와 니체의 관계에 대한 동영상을 봤죠. 서로 어떤 애정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술 영역에서 음악을 가장 높이 평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쇼펜하우어인데, 이 쇼펜하우어에게서 자기의 음악 이론을 차용했던 바그너 음악에 대해서 토마스 만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나오죠. 바그너의 음악은 우리 시대로부터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체험하고 인식해야 할 현대 예술이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만의 그 초기 에세이에 보면 이제 두 편이 바그너의 예술에 관하여, 그 다음에 바그너의 고뇌와 위대성 이런 제목의 에세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바그너의 예술에 관하여라는 에세이에서는 토마스 만이 바그너가 모든 예술 방식에 대해서 교훈적이고 풍부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종합 예술의 대가였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그래서 바그너에게서 극예술에 못지않게 위대한 어떤 서사문학과의 면모,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 중심의 어떤 그런 재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지만 주제부를 이루는 동기라든지 또 상징적인 표현 형식이라든지 뭐 언어 사용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뭐 이런 문장이라든지. 그래서 이 에세이에서 토마스 만은 자기가 얼마나 바그너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도 또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인용된 부분, 오프라인 수업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인용된 부분 읽으라 하는데 동양 수업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토마스 만이 고백한 내용인데, 나는 일찍이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바그너의 작품만큼 이렇게 내 젊은 시절의 예술적 충돌을 강렬하게 자극했던 것은 없었다. 바그너의 작품은 언제나 새롭게 질투심이 일어날 정도로 사랑에 빠지고픈 열망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었다. 오랫동안 바이로이트의 거장 바그너의 명성은 나의 모든 예술적인 사고와 행위 위에 우뚝 서 있었다. 오랫동안 나에게는 모든 예술적 동경과 소망이 이 전능한 이름으로, 바그너를 말하겠죠? 이름으로 귀결되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그너가 귀족과 맺고 있는 관계나 그 어떤 영향이나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조금 애매모호한 점도 있습니다만 예술가로서의 어떤 재능만큼은 이해를 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만이 바그너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한 것은 그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게 거의 맹목적인 그 정도 수준이 있습니다. 또 청년기에 자기가 바그너에 대해서 열광인 것도 뭐 위대한 시인이나 작가들에게 바쳤던 어떤 신뢰의 바탕을 둔 헌신적인 태도와 그런 거하고는 또 성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그너는 정신과 성격에 있어서는 오히려 자기가 볼 때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바그너의 정신과 성격에 있어서 이 사람이 뭐 극찬을 한 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비판적인 입장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바그너에 대한 토마스 만의 관심은 젊은 시절의 어떤 열정적인 도취라든지 또 훗날의 어떤 냉정한 분석가로서 좀 거리를 두고 비판적인 어떤 고찰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해낸 거죠. 무조건 바그너를 극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마스 만이 니체나 쇼펜하우에 대해서 취한 입장도 비슷했는데 실제로 가장 활발한 그 청년층에서 많은 어떤 바그너에 대한 비판과 본능적인 거부감이 사실은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만도 이런 청년들에게 과연 바그너의 예술은 이미 구시대 유물인가, 지나가 버린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한 글이 있습니다. 고백한 말이 여기 나오죠. 토마스 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그너는 철두철미하게 19세기 인물이다. 그는 진정 사람들의 기억 속에 위대하면서도 불운한 것으로 살아있게 되는 지나간 세기의 대표적인 독일 예술가다. 그럼에도 뜻밖의 어떤 음향, 바그너의 작품에서 우러나오는 매혹적인 선율이 문득 내 귓가에 와 닿을 때면 언제나 나는 기쁨에 가득 차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일종의 향수와 청춘의 고통이 나를 뒤엎는 것 같아. 그것은 예전처럼 나를 다시 찾아와 바그너라는 재기 넘치고 감성적이며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마법사 앞에 나의 정신을 굴복시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그너의 여러 작품 중에 로헨그린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제 사랑을 노래하는 그 오페라 극인데 이 로헨그린을 문학적으로 새롭게 연출 시도하려는 이 어떤 오페라 감독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오늘날 바그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 에세이에서 토마스 만이 밑에 나옵니다. 여러분 인용이죠. 바그너의 별이 지평 아래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로헨그린을 수없이 감상하며
대사와 음악을 거의 외울 정도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로헨그린의 1막, 서막 부분은 정말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마술의 경지다. 낭만주의의 절정을 보여준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습니다. 그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행진곡 이런 내용도 있고, 어쨌든 그 로헨그린의 서막 부분을 들어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그너에게는 이런 위대성과 세련된 어떤 특성, 감성과 또 반대로 고상한 어떤 타락, 대중성과 마술, 이런 상반되는 게 결합되어서 존재하고, 그래서 유럽이라는 이 대륙이 마치 옛날 비스마르크의 국가정책에 굴복했던 것처럼 이 바그너의 예술적 재능 앞에 굴복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마스만이 이제 또 말할 때 괴테와도 비교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우리가 괴테에 대해서 논할 때면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시적인 것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합니다. 분명 바그너의 니벨룽엔의 반지는 예술 작품의 정수입니다. 에센스란 말이죠. 바그너가 괴테와는 달리 완전히 예술 작품만을 위해 태어난 인간이고 철두철미한 힘의 인간이자 현세적 인간, 성취의 인간, 완전히 도달해 성취했단 말이죠. 이런 의미로 정치적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그너의 작품에 나타나는 어떤 삶의 완전성, 완결성, 충족성에도 불구하고 바그너 같은 이런 사람은 삶 자체를 완벽하게 영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그너가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치적 세계 작품과 함께 비밀스러운 진실의 일기를 썼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바그너의 작품, 바그너의 삶이 남김없이 스며들어 있는 그 바그너의 생동하는 작품은 영원할지라도 그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죠? 바그너가 이렇게 예술적 재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삶 자체가 그렇게 평탄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만으로서는 이 최초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그너에게 이렇게 정말 많은 어떤 빚을 지고 있고 영향을 그만큼 받았으니까 그죠. 또 토마스만이 작가 초년 시절 그 이후로 이 바그너의 어떤 영향하에 바그너를 체험한 흔적이 다양한 문학 작품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만이 리하르트 바그너의 고뇌와 위대성에 관해서 연설한 적이 있는데 1933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망명을 떠납니다. 미국 망명을 떠났는데 그때는 자신이 오랫동안 독일을 떠나 있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언젠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망명하게 됐죠. 히틀러가 집권한 그 시기 동안에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히틀러가 이렇게 독일 제국의 총리로 선출된 그 이듬해 바이에른 뮌헨에서 거행된 토마스만의 이제 이 연설이 독일 권력층의 이념을 자극하여 언론의 굉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나치가 집권했던 시기니까. 그래서 연설문에 사용되었던 그 이 에세이에서 토마스만은 당시 독일 이념에 흡수된 이 바그너 상에 반대했습니다. 원래 바그너 상은 자기가 아는 바그너 상은 그렇지 않은데 이 나치가 히틀러가 바그너의 어떤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독일 국민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바그너를 이용을 했죠. 그래서 바그너 음악에서 드러나는 이 도취라는 말에는 열광 그리고 냉담 이렇게 상반되는 특징이 다 들어가 있고 속박을 깨고 나오는 해방의 어떤 환희 또 비이성적인 비참함 이런 것도 다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독일은 고양된 것이 아니라 독살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바그너 음악이 이제 나치 이용된 게 정말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바그너의 위험적인 요소를 나치가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독일 국민들을 현혹한 것이 이제 토마스만 입장에서는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만은 바그너를 전체적으로 탁월한 예술가로 보면서도 이 바그너가 뿌린 마적인 요소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만에 의하면 이 바그너가 독일에 퍼뜨린 질병의 씨앗이 있는데 이게
1930년대 니벨룽겐의 반지 이런 어떤 마그네의 위대한 작품이 독일의 나치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에 의해서 독일 신비주의 예술의 모범으로 간주되면서 독일 국민들을 현혹할 때 단합시킬 때 이용되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자기는 안타까워했어요.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독일 바그너 작품을 또 한 번씩 들어봐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너무 텍스트로만 듣고 있으면은 또 그렇죠. 영화음악에서도 바그너의 음악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히틀러 같은 경우에 바그너를 많이 이용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방금 우리가 이 내용을 했으니까. 그죠? 제가 좀 기차역에서 구스트를 만난 히틀러는 먼저 자신을 따라 빈으로 오게 된 친구 구스트에게 오페라하우스, 성 슈테판 성당, 도나우 강변에 있는 성 마리아 암 게슈타데 성당 등 빈의 구석구석을 데리고 다니며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구스트는 음악을 공부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랜드 피아노 한 대를 빌려서 방에 들여놓게 되는데 구스틀과 피아노를 둘 다 들이기에 방이 너무 좁았던 탓에 히틀러는 방법을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말빨. 히틀러는 집주인 차크레이스 부인을 찾아가서 원래 임대료의 2배인 20크로넨을 매달 내는 조건으로 방을 바꿔 쓰기로 했습니다. 방세는 구스틀과 10크로넨씩 나눠내기로 했기 때문에 히틀러 입장에서는 사실 큰 손해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기 전에 이제 젊을 때 말입니다.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들을 굉장히 정했죠. 예, 그런 내용도 나올 겁니다. 구스틀은 빈음악대학에 등록하더니 당당히 입학시험에 통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이때부터 구스틀에게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히틀러는 입학시험에 통과한 구스틀에게 내가 이렇게 똑똑한 친구를 두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라는 말로 축하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늘 자신이 뛰어나고 위대한 예술가인 것 마냥 연설을 늘어놓았던 히틀러는 음대 입학시험을 한 번에 통과한 구스틀에게 자신의 미대 불합격 사실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그야말로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차마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구스틀은 히틀러가 털어놓진 않았지만 금세 눈치챘습니다. 히틀러가 아주 사소한 일에 짜증과 화를 내기 시작했고 미술 아카데미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피아노 연습을 하는 구스틀에게 둔하고 꼰대 같은 공무원들, 예력도 딸리고 멍청한 관료들 같으니라고 미술 아카데미 따위는 날려버려야 해! 라며 크게 분노하면서 욕을 퍼붓더니 구스틀에게 자신이 미술 아카데미 입학 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미술 아카데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합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았고 또다시 무의도식하며 빈둥거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아주 적은 돈이었지만 매달 25크로넨의 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스틀은 히틀러가 매일 빵과 버터, 우유로 끼니를 때웠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모아서 꼭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페라 하우스. 그곳에서 바그너의 오페라 작품을 보는 것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구스틀을 꼬셔서 바그너의 로엔그린을 10번이나 보고 또 봤습니다. 사실 히틀러가 바그너의 음악을 처음 접한 것도 12살 어린 나이에 보게 된 오페라 로엔그린에서였습니다. 바그너의 로엔그린은 중세 기사문학인 볼프람 폰 헤센의 파르지팔, 콘라트 폰 비르츠부르크의 백조의 기사, 작자 미상의 서사시 로엔그린, 그림 형제의 독일 설화집 등을 참고하여 작곡한 오페라였습니다. 자, 이 또 선전 잠깐 넘어가고. 시대적 배경은 10세기 초 독일의 안트베르펜, 영주였던 브라반트가 죽은 뒤 다음 후계자가 세워져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등장인물은 영주의 아들이자 후계순위 1위였던 고트프리트, 영주의 딸이자 고트프리트의 누나였던 후계순위 2위 엘자, 그리고 후계순위 3위였던 텔라문트 백자 프리드리히, 그리고 그의 아내 다신교 사제로서 흑마법을 사용하는 오르트루트, 마지막으로 신비의 장소인 몬살바트 성배의 기사 로엔그린. 영주가 죽은 뒤 권력을 차지하고 싶었던 텔라문트 백자 프리드리히가 흑마법을 사용하던 아내 오르트루트와 계략을 꾸몄습니다. 오르트루트는 흑마법으로 후계순위 1위 고트프리트를 백조로 만들어버리는데 그리고는 고트프리트의 누나 엘자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 동생을 죽였다는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엘자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재판장이었던 하인리히 왕은 신의 재판이던 결투를 통해 진실을 가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엘자의 간청함을 듣고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백조를 타고 나타난 기사 로엔그린. 단, 자신의 출신과 이름, 신분을 절대 물어봐서는 안 된다며 금지된 질문에 대한 주의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로엔그린은
프리드리히와의 결투에서 승리한 뒤 엘자와 결혼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가 엘자를 부추겨서 정체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고 결혼식 날 엘자는 결국 로헨그린에게 출신과 이름, 신분을 물어보게 됩니다. 로헨그린은 자신이 먼 나라 몬셀바트의 성배 기사라는 것을 밝히며 정체가 알려졌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했고 엘자와 프리드리히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대신 백조가 되었던 고트프리트를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려주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로헨그린은 백조의 기사 로헨그린이 억울한 엘자를 구해주고 고트프리트를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통해 순수한 독일 정신을 제시하는 게르만 영웅의 남성성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며 흑마법을 사용하는 오르투르트에게 승리함으로써 독일 입장에서의 이교도였던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기독교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엘자가 프리드리히의 꼬임에 넘어가 버린 것을 유대 사상에 현혹된 어리석은 집단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롭고 영웅적인 독일의 과거를 불러일으키는 바그너의 오페라가 12살의 히틀러를 완전히 매료시켰던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 빌헬름 리하르트 바그너, 극작가가 꿈이었던 바그너는 웅장한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고 그 음악에 반하여 음악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인물이었는데 바그너는 노래와 춤이 중심이었던 오페라에 문학을 더하여 직접 작곡하고 대본을 쓰며 리엔치, 타노이저,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로헨그린 등 새로운 형태의 오페라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죠. 직접 대본을 썼습니다. 문학 작품에 나오는 문구도 이용하고, 그죠? 그래서 서사적인 그런 오페라 극의 특징이 이제 바그너의 오페라 극이죠. 1850년 바그너는 음악 속에 유대주의라는 수필을 내는데 유대인들은 이질적인 외모와 행동 때문에 독일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유대인 음악가들은 얕고 인공적인 음악만 쓸 줄 안다. 라며 이 글을 통해 멘델스존, 마이어베어 같은 유대인 작곡가들을 공격했습니다. 바그너는 히틀러가 태어나기 6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히틀러의 나치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유대주의와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해온 바그너의 열망은 히틀러가 독일 민족주의 독재자가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그너의 이런 특징을 히틀러가 완전히 이용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독일 국민에게 있어서 바그너의 어떤 영향력이 대단했는데 이걸 히틀러가 이용을 한 거죠. 실제 바그너가 살아있었다면 히틀러의 이런 입장에 동조했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죠. 그죠? 아무튼 바그너에게 입덕하게 된 히틀러는 바그너의 오페라를 보러 갔다가 베프 구스트를 만나게 되었고 바그너에 대한 애정 때문에 두 사람은 더욱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중등학교를 자퇴한 후 빈을 잠시 여행했을 때도 친구 구스트에게 보낸 히틀러의 엽서를 보면 내일은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보고 그 다음날은 바그너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을 볼게 이라고 써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마이스터징어에서 나오는 대사는 달달 외우고 다녔습니다. 나는 아직도 성공하지를 못했네. 나는 그것을 느끼기는 하는데 아직 이해할 수는 없네. 나는 그것을 가질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다네. 내가 만약 그것을 움켜잡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늠할 수는 없다네. 구스트는 음악대학 학생이었기 때문에 무료로 지급되던 음악회 티켓이 있었습니다. 이 표 덕분에 두 사람은 수많은 음악회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구스트리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독일의 대학생들은 굉장히 할인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요즘 뭐 취업 문제나 이런 거에서 이런 것 때문에 휴학도 많이 하고 졸업을 좀 늦게 하죠. 독일인들도 졸업을 늦게 해서 이제 좀 골칫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여러 가지 혜택, 대학생으로서의 혜택, 할인 받고 뭐 음악 특히 이런 연극이나 음악 보러 가면 할인을 많이 받습니다. 학생증이 있으면.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하는 베르디의 인류 작품을 보고 싶어 한 적이 있었는데 히틀러는 국민 오페라 극장에서 하는 바그너의 인류 작품을 보고 싶어 했고 결국 구스틀은 히틀러를 따라 바그너의 작품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스틀은 히틀러에게 있어서 바그너의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황홀경, 신비한 꿈의 세계로 가는 도피처를 의미한다고 전합니다. 히틀러가 좋아했던 바그너의 또 다른 오페라 중 하나는 14세기 로마 귀족과 맞서 싸우는 평민 출신 장군 리엔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리엔치. 과거 로마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 혁명을 일으키는 리엔치의 모습을 보며 히틀러도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 생각했던 게르만 민족을 통합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훗날 히틀러는 1923년에 열리는 나치당 집회에서 본받아야 할 인물로 바그너를 선정하게 되는데 바그너라는 예술가를 우리가 위대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가 모든 작품에서 영웅적인 민주, 독일 정신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라며 위대한 개혁자이자 혁명가로 칭송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장악한 후
매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전당대회를 열었는데 개막식 때마다 바그너의 리엔치 서곡을 연주하도록 했고 바그너의 오페라를 상연했는데 바그너의 음악을 통해 독일 민족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고 이를 과시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렇게 언변술에다가 굉장히 연설도 잘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확 빨아들이는 흡수하는 그런 맛적인 재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바그너 음악까지 이용을 하니까 독일 국민들이 더 열광했겠죠. 이런 바그너의 영향 때문인지 어느 날 히틀러는 희곡 쓰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전파될 시기에 바이에른 알프스를 배경으로 게르만 신화에서 주제들을 가져오더니 당시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던 바그너의 오페라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의 이야기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야기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구스틀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작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니 좀 더 현실 가능한 소박한 작품을 만들라고 얘기했지만 히틀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희곡 쓰기도 포기해버렸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훗날 히틀러는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나치 집회를 마치 오페라 무대의 한 장면같이 연출하기에 이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상징하기 위해 신성 로마 제국의 독수리에서 차용한 나치의 독수리, 그 조형물을 무대 가득 채울 만큼 커다랗게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연설했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 있었지만 과거의 실패를 이겨낸 바그너와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편 히틀러 곁에서 함께 있어준 유일한 친구 구스틀에게 집착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구스틀은 함께 학교를 다니던 여학생을 방으로 데려와 화음을 가르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이 돌아가자 히틀러는 화를 내며 "아니 여자가 무슨 공부야!" 라며 소리쳤습니다. 구스틀은 히틀러가 균형감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히틀러가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지내는 동안 구스틀은 우수한 성적으로 마지막 학기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1908년 7월 구스틀은 가을까지 부모님과 지내기 위해 린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스틀은 히틀러에게 계속해서 방스의 절반을 내겠다고 했지만 히틀러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렇게 히틀러는 가장 친한 친구와 떨어져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8년 12월 구스틀은 다시 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연히 베스트 바노프역에 도착하면 히틀러가 기다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히틀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구스틀은 히틀러와 함께 지내던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아무런 예고 없이 그곳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자, 예정도 하고 로엔그린과 관련된 바그너의 거의 인생 작품인데 한번 로엔그린과 관련된 내용 잠깐 볼까요? 로엔그린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오페라 로엔그린은 음악가 바그너의 인생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우여곡절이 많은 작품입니다. 이 오페라는 바그너가 1848년에 작곡하였습니다. 당시 바그너는 사회주의에 심취해 있었는데 1849년에 바그너가 드레스덴 봉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 봉기는 실패하고 바그너는 체포령이 떨어집니다. 바그너는 파리를 경유해서 쥐리히로 도피를 합니다. 로엔그린이 공연할 수 없게 되자 친구이고 후원자인 프란츠 리스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바그너 대신 리스트가 공연을 맡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850년에 초연이 됩니다. 바그너는 스위스에 도피해서 있는데 바그너 작품이 대박이 납니다. 바그너는 1862년 체포령이 해제되고 13년 만에 독일로 돌아옵니다. 이 로엔그린 작품에 크게 감동받은 대표적인 두 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루드비 2세 왕입니다. 어린 시절 로엔그린을 보고 자랐으며 훗날 그가 왕이 되어 바그너를 미넨으로 불러 전폭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바그너 오페라 로엔그린의 영감을 얻어 자기가 어린 시절 보냈던 호엔 슈반가운성 옆에 노이 슈반슈타인성 새로운 백조의 성을 짓게 됩니다. 산 위에 짓는 거라서 공사비도 많이 들고 공사도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린도우프 성, 헤렌킴제 성, 또 다른 성을 짓게 됩니다. 여러 공사로 국고가 탕진합니다. 신하들은 왕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 1886년에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루드비 2세는 5일 후
호수에서 익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 왕이 죽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살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한 걸로 추정하고 아. 있습니다. 예. 성은 왕이 죽은 후 1892년에 완공이 되어지고 내부는 바그너 오페라 관련된 곳으로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은 주변 알프스 산맥과 어우러져 있어서 전망이 경치가 좋죠. 끝내줍니다. 예.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입니다. 음. 또 한 명은 코지마라는 여성분인데 바로 리스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그너 두 번째 부인이고 저번에도 얘기했죠. 바그너의 사후에 바그너 음악을 알린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딸 코지마는 로헨그린의 심취해 있었고 결국 바그너를 사랑하게 됩니다. 당시 코지마는 결혼하고 어린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그너와 사랑에 빠져 바그너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결국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고 바그너랑 살게 됩니다. 그만큼 로헨그린은 바그너 인생에서 많은 영향을 준 작품입니다. 옛날에 지금의 벨기에 땅인 브라반트 공국을 다스리던 공작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딸 엘사와 어린 아들 고트프리트만 남기게 됩니다. 어느 날 남매가 강가로 산책을 나갔는데 남동생이 사라집니다. 공국의 계승자가 실종되자 욕심 많은 델라몬트 백작은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엘자를 고소합니다. 재판은 엘자와 델라몬트의 결투로 승패를 가리라는 선고가 내려집니다. 아까 나왔죠? 결투에서 엘자가 이기면 무죄가 되지만 지면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인 엘자는 자신을 대신해 싸워줄 기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사도 엘자를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엘자는 꿈속에서 은빛 갑옷을 입은 기사가 백조를 타고 와서 자신을 구해준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드디어 결투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강 저편에서 정말 누군가가 백조를 타고 오는 이가 있었습니다. 엘자가 꿈에서 봤다는 그 기사였습니다. 그는 엘자에게 자신을 대신 싸워줄 기사로 받아들이겠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결투에서 이긴다면 자신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냐고 다시 묻습니다. 엘자에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승낙합니다. 그런데 기사는 엘자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죠? 그것은 실제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바람에 아까처럼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자, 요 정도 로헨그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로헨그린의 이제 음악을 만약에 이게 시간 때문에 제가 그때 준비를 했었는데 로헨그린의 내용을 틀어주려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좀 다 들으려면은 그렇고 1분만 들으려니까 조금 아쉽고 해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수업 시간 우리가 이걸 들려주려면은 물론 들으면 좋지만은 시간의 제한이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로헨그린 음악을 지금 이 분량이 저번에 제가 찾아놨던 부분이 결혼행기고 이것도 이제 그 일부입니다. 결혼행기는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이거 들어보면 다 알지만은 들어볼까요? 웨딩 마치라고 하죠.
정했습니다. 막 텍스트 들어갑시다. 로엔 그린을 제가 준비해 놨었는데 시간이 조금 아무래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서. 자, 그래서 이제 그 후기 에세이로 넘어가 보면은 토마스 만이 바그너를 변호하며 바그너와 영속성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데 이제 전운이 감돌 때입니다. 1940년에 토마스 만이 코먼센스라는 잡지 발행인한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그 편지 제목이 바그너를 변호하며라는 짧은 에세이인데 여기서 바그너 음악의 그 자아내는 열광성, 장엄한 어떤 감성, 그 외에도 그러한 어떤 것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전쟁과 관련했으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이 바그너 음악이 이용되었을 때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잠깐 일부 발췌 내용을 보면은 저는 바그너의 수상적인 문학에서만 나치적 요소를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의 음악에서도 그리고 고상한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바그너의 수상적인 예술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치적 요소를 발견합니다. 비록 제가 그것을 그토록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달아빠진 음향이 우연히 귓가에 울려 퍼질 때면 오늘날까지도 저는 전율에 몸을 떨면서 그 음향에 귀를 기울일 정도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했어요. 이렇게 바그너 음악을 이제 독일의 어떤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형태로 토마스 만이 그 위험성을 봤는데 초기에는 바그너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니체가 나중에 바그너를 비판하죠. 뒤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물론 바그너의 질투심을 느끼고 바그너를 자기가 동등한 선상에서 보다가 바그너가 자기보다 더 위대해지고 뛰어넘기 힘들어지니까 이제 멀리하면서 막 비판한 것도 있지만 이런 니체의 바그너 비판에 이제 동조도 합니다. 그래서 니체가 바그너를 좀 데카당스적인 예술가다. 여러분 데카당스라면 좀 퇴폐적이란 말이죠. 그런 예술가로 규정하고 그래서 바그너에게서 어떤 예술가의 몰락을 예감했다. 니체가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만이 이렇게 이제 니체의 이런 바그너관, 바그너를 보는 시각을 수용을 해가지고 바그너 예술이 지닌 어떤 위험성, 도취적인 위험성을 좀 비판하고 또 이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왜 그러냐면 니체는 바그너의 예술이 좀 병적이고 너무 사람들의 흥분을 유발하고 예민한 감수성을 자극하고 일종의 마약과도 같다. 이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독일인이라는 그 책에서 바그너의 음악과 괴테의 파우스트를 언급하면서 파우스트가 독일적 영혼의 대변자가 되려면 음악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음악이 굉장히 마성적인, 맛적인 그런 어떤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와 맺고 있는 이 독일인의 관계는 추상적이고 신비적이며 한마디로 말해 음악적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부정적 징후를 띠고 있는 기독교적인 예술이다. 또 음악은 가장 치밀하게 계산된 질서요. 이와 동시에 무질서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이성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음악은 우리 사람들의 넛을 일깨우고 마법으로 감싸는 그런 제스처가 풍부하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음악은 수의 마법, 수의란 말은 죽은 사람들이 이런 옷 아닙니까? 죽음의 마법이다. 예술들 가운데 현실과는 가장 거리가 멀고 가장 열정적이고 추상적이고 신비한 것이 음악이다. 이렇게 이런 어떤 특성을 이제 토마스 만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그너에 관한 그 에세이, 토마스 만의 에세이 마지막이 이제 바그너와 영속성이라는 그 에세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것도 역시 편지체 형식인데, 이 에세이에서 토마스 만은 너무 바그너의 모든 면을 신봉하고 있다고 막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그너에게 주어진 음악적 능력과 재능, 언어 예술의 어떤 일반적 측면에서 볼 때는 물론 반박할 여지는 없지만, 바그너 작품의 어떤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 어떤 영원한 어떤 영향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바그너가 갖고 있는 무서운 측면이라고 이제 본 거죠. 도가 넘칠 정도로 전 세계에 공헌한 점도 있지만은, 그래서 바그너의 작품 중에 트리스탄과 이졸데나 아까 로헨그린의 서곡 등의 연주를 이제 예를 들면서, 이런 작품들을 들어보면 정말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그 표현력이 정말 대단하다. 가장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작품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바그너의 어떤 독불 장군처럼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갈망, 다른 사람들과 견해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군림하려는 어떤 독주자의 태도가 엿보인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런 점을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또 했습니다. 자, 그래서 토마스 만이 바그너에 물론 빠져 있었지만, 또 바그너 음악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간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바그너의 그 작품 중에서 이제 우리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 보면은 바그너의 음악 중에 니벨룽겐의 반지에 나오는 발퀴리의 기행이라는 부분이 이 영화에 이용되는데 한번 볼까요? 영화에서도 많이 바그너 음악이 많이 이용됩니다.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벌써 전투용 헬리콥터들이 쫙 등장하죠. 발키리의 기행이라는 바그너 음악을 심리전의 무기로 쓰는 겁니다. 발키리의 기행, 비행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이 음악에 맞춰서 미군들이 무자비한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공격하는 쪽 입장에서는 영웅적인 느낌을, 그런 어떤 환각을 불러일으키고, 당하는 쪽에서는 공포심을 유발하니까. 나오죠? 발키리의 기행이라는 말. 이 음악을 들으면서 미군 공격하는 쪽에서는 즐기는 거죠. 내가 즐기면서 영웅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전쟁에 대한 공부심 없애는 거고, 당하는 쪽은 반대죠.
on down in the tree line. Can you get twisted around trying to put it down there? Right, 1-3, we're fixing fuck with it. What's sorry? Gonna press some mortar fire off the tree line down there. Roger, here we come. Good. Give it all you got. Bring in all your ships. Wing abreast. So now there you got about 30 seconds on station to get your people back and head down. This is gonna be a big one. 자, 이 정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로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토마스 만의 작품에 나타나는 박은의 영향들입니다. 아무래도 작품 속에서 박은의 영향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여러 작품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잠깐 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48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끊고 박은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수업을 하겠습니다. 워낙 양이 많고 우리가 깊이 다루려고 하면 한 학기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박은혜입니다. 맞죠? 유럽의 대학에 이제 박은혜 강좌가 있으면 그게 한 학기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분량이 많은데 우리는 좀 압축해서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